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공부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경험도 많이 쌓여서 다양한 상품 해외 시장에도 투자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좋다고 하고 투자할 기회가 많다고 하는데 그동안 다들 좋다고 할 때도 내 수익률은 별로 좋지 않거나 여전히 답답한 상황인 경우도 많이 있죠. 원래 주식이라는 게 10,000원 투자하면 13,000원 되기도 하고 5,000원 되기도 하는 변동성이 언제나 있기는 마련인데요. 코로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다시 또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수익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인데 오늘은 경제전문가 홍춘욱 박사 오랜만에 모시고 주식 투자 이야기 좀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고민, 다양한 질문들 드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지난주에는 장중에 3280선을 돌파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1%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낙폭은 약간 적긴 합니다만 여전히 한 0.8% 정도 하락세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부장을 연결해서 주식시장 분위기 좀 들어보죠. 박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모양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델타 변이가 확산된다, 그리고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있다라면서 이제 큰 폭 하락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동반해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시간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는 5,700억 원, 그리고 예. 코스닥 시장은 7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래도 선별적으로는 종목들 오름세가 조금씩은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이미 백신 접종이 거의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 모멘텀이 부재한 반면 한국은 3분기 백신 본격 접종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난 주말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예. 내수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수 소비 관련 주식들 경제적인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좀 덜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통상 미국이 1% 빠지면 네. 우리나라는 한 2%도 빠지는 게 통상이었는데 예. 지금은 미국보다는 약간 덜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주식시장이 빠질 때 이게 그냥 가끔 일 있어서 빠지고 마는 건지 아니면 좀 위험한 건지는 이제 환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환율이 많이 오르면 이거는 조금 좀 더 심각한 걸로 받아들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이 한 2원 한 40전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예. 통상 지수가 이 정도로 빠지게 되면 환율이 한 6원, 7원, 10원까지도 움직이는데 예. 환율 상승폭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좀 오르는 업종, 오르는 회사들 또는 좀 내리는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네,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수는 지금 1%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등 언택트 대표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예. 롯데쇼핑, 신세계 등 유통주들이 경제 재개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경우도 경제 재개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5%대 강세고요. 예. 그리고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바이오 업종이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남아공 변이에 효과적으로 반응했다라는 소식에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예. 진단 키트 업체 시젠도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이 빠지고 있는 업종,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있는데요.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소식에 6%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전력은 석탄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요. 예.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내수 경기가 코로나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생활 부담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못 올려서 좀 실망한 모양이군요. 한국전력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지난주에는 지금 6월 미국 통화정책회의가 이 테이퍼링 논의 시작이 공식화되는 등 예상보다 매파적이어서 네. 주식시장도 실망감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출에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밤인데요. 파월 의장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제 재개라는 것들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주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좀 충격을 받았지만
특히 원자재 시장이 안 그래도 좀 고점이 너무 높아서 내릴만 할 때 이런 충격을 받은 건지 아니면 파월 의장의 이야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 더 영향을 받은 건지 아무튼 지난 주말부터 많이 떨어지더군요. 네, 뭐 원인은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예. 고점 대비 하락률로 보면 목재 가격이 지금 47% 밀렸습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팔라듐이 18%, 구리가 15%, 그리고 이제 농산물 중에서는 대두가 16%, 옥수수가 한 15% 떨어져서 네. 대부분 한 10에서 20% 정도씩 밀렸거든요. 주된 원인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축소 논의를 시작을 하면서 예. 금융시장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잡는다라는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투기 수요 영향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미리 사재기를 하는 수요들이 중국에서 많았는데 예. 지난주에 중국 정부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면 경기 회복에도 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원자재를 비축했던 부분을 방출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경제 재개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은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 쓰고 일터에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품이나 원자재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사실 경제 재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원자재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들이 슬슬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 그동안에는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급등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예. 경제 재개하면 생산도 자연히 늘어날 거니까 지금부터는 원자재 가격이 빠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 기업들이 자재를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긴 했었지만 자재 가격 자체가 급등을 하면서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예. 가격이 하락하면 일단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일종의 자정작용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번 일시적으로 올랐던 거가 다시 가라앉는 느낌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래도 잠깐은 그 미국 연준의 약간 매파적인 금리 좀 빨리 올릴 것 같다는 변화를 받아들여서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고 좀 기다려봐야 네. 되겠네요. 네, 사실 주식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작년 11월부터요. 지금 8개월 연속 한 번도 마이너스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부터 계속 플러스만 냈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인데 한 번 정도 조정이 있는 거는 더 많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많이 조정 받을까 봐. 그럴 거면 좀 나는 좀 팔아놓고 기다려볼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네. 걱정일 그래도 아까 텐데. 처음 지적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아서요. 예. 그 부분에서는 좀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은 조정, 아주 긴 조정의 시작 같지는 않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아니 이렇게 쉬운 투자를 내가 그동안에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만큼 투자 성적이 괜찮기도 했는데 또 많은 투자 전문가들 오래 투자했던 분들은 정말 예외적인 한 해가 작년이었고 정말 어려운 시장 시작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조언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이 그렇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건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국내 주식은 어떻게 어떤 때 투자하는 게 좋은지 우리나라 주식의 특징은 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책을 내시기도 한 EAR 리서치 홍춘욱 박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코노미스트로 오래 계셨어요. 그렇죠. 이코노미스트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간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이 주식 사시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는 직업은 아니죠. 그럴 능력이 일단 안 되고요. 근데 우리 경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간다. 예.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다. 환율은 이 정도가 뭐 적정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약간의 훈수꾼이기는 한데 주식 시장의 큰 흐름. 그러니까 큰 얼개는 잡아주는데 예. 얼개를 잡았다고 해서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건 또 아니라서 그래도 어떤 종목은 오를지 내릴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작년처럼 오른다.
올해처럼 뭐 별로 잘 안 오른다. 이거는 맞추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못 맞춥니까? 못 맞추는 시기도 있고 잘 맞추는 시기도 있는데 네. 작년은 상대적으로 못 맞추다 잘 맞추게 됐던 해고요. 올해는 잘 맞추곤 있는데 시장은 따로 움직이는 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작년 초에 다들 그 미국이 금리를 그때 한참 인상하고 있어서 예. 2020년 주식시장 되게 낙관했잖아요. 그런데 낙관했다고요? 금리 올리는데? 아니요, 금리를 조금씩 올렸던 걸 내려주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네네. 파월 의장이 예. 2019년 말부터 금리 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 좋아진다. 그러면서 되게 좋았고 실제로 2020년 2월 초에 아마 다우지수 비롯해서 선진국 증시는 다 사상 최고치 깼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는 찾아오면서 바람에 깜짝 놀랐는데 예. 또 주식시장은 또 깜짝 놀랄 만큼 올라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이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뭐 작년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주로 돈 못 버셨다면서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기업의 실적을 중시하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 작년 상반기 기업들이 그러니까 매출을 올릴 방법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예. 이거 돈 벌기 어렵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실적이 악화되는 걸 생각하면 비싸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그렇군요. 꽤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저희 같은 이코노미스트들도 다 낙관론으로 돌아서게 된 게 5, 6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수출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특히 저희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컨테이너 운임이거든요. 네. 수출 잘 되면 오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난해 여름부터 상해랑 LA의 항구에 항만 하역하는데 엄청난 그 병목 현상이 시작돼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폭등하기 시작한 게 작년 6월, 7월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제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정말 또 몇 년에 한 번 오는 찬스가 왔구나 이렇게는 봤는데 정작 작년 움직였던 기업들은 BBIG라고 해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만 갖고 수출과 무관한. 예, 뭐 예를 들어서 해운선사라든가 조선회사라든가 또 그런 게 되게 잘 되면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뭐 철강업체든 화학업체든 이런 쪽이 주가가 반등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꼼짝도 안 하다가 네. 지난해 연말 올해 초부터 그쪽이 오르는 거 보고 저희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주식 공부, 경제 공부는 많이 했지만 이번 장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요. 이런 한탄을 내놓고 했었죠. 대개는 주식이 원래 좀 선행해서 미리 반영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업종 원자재는 오히려 뒤늦게 따라가는. 맞습니다. 그거- 정말 어려운 해였죠. 예. 그냥 사람들의 투자 패턴이 달라지고 예전에 투자 안 하던 분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른바 시장의 패션 혹은 유행 뭐 이게 좀 달라져서 음악도 그렇잖아요. 음악도 이런 음악이 유행하다가 저런 음악이 유행하면 왜 요즘은 이런 음악이 유행해라고 물으면 아무도 답 못하듯이 맞습니다. 그런 겁니까? 저 역시 방금 기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시장의 색깔이 작년엔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매매 주체입니다. 투자자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기금이 매매를 많이 하고 또는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를 많이 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의 펀더멘탈을 따지는 움직임들이 크다면 네. 지난해처럼 한 해에 600만 개의 계좌가 새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계좌 수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략 한 그 4천만 계좌 정도 되는데 작년에 한 해에만 600만 개가 더 터졌죠. 이 정도로 계좌가 터지는 가운데 작년에 또 나타난 주식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들의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네. 8천조가 넘는 개인 주식 거래 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가 2천조 원 정도니까 예. 1년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의 합의 4배 정도 거래를 개인들이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새 돈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과거에 유명했던 또는 과거에 인상적이었던 기업들보다 지금 당장 시장의 참가자들이 관심이 가는 이른바 이제 밈 주식이라고 저희들이 요새 그냥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익숙하거나 인기인 그런 주식. 그래서 네이버나 뭐 카카오라든가 혹은 삼성전자, 현대차 여기에 이제 각종 바이오 기업들과 예. 또 인터넷 게임 업체들이 작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장세였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회사지만 개인들에게 잘 안 알려진 회사들은 잘 안 오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은 정말 시장이 유례 없는 양극화의 해였다. 그래서 시장이 1,400포인트에서 바닥 찍고 예. 연말 한 3,000까지 올라왔으니까 2배 올랐는데 그 같은 기간에 시장의 주도주들은 정말 2배, 3배 이상 난 종목이 예. 속출한 반면 그 시장 흐름에서 소외돼 있던 기업들은 오히려 빠지는 회사들도 종종 나타나는 게 지난해의 특징이었다면 이제 올해는 이게 흐름이 또 정반대로 가니 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청취자들이 질문을 보내오고 계셔서 저희 우와. 문자로 뭐 예정이 없던 질문입니다만 그냥 저는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답을 주세요.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증권사에서 코스피 올해 상단이 어느 정도 될 걸로 봅니까? 라고 하면 한 3,500 정도 됩니다. 라고 본대요. 그렇죠. 그럼 지금보다 한 7% 정도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권사 소속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이 네. 개별 종목의 목표 주가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지금보다 다 20% 30% 높다. 그럼 이 목표 주가가 다 실현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4천 넘는 건데 맞습니다. 왜 리서치 센터에서는 한 7% 정도 지수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예상은 하고 개별 종목들은 다들 왜 3, 40% 오를 걸로 주장을 합니까? 둘 중에 누가 틀립니까? 하는 질문이네요. 예, 이거 저도 뭐 리서치 팀장 오래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 지금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망치는 언제 발표됐냐면 전부 작년 10월에 나온 보고서들이죠. 아, 업데이트 안 해요? 하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6월이니까 지금 하반기 전망을 새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상향 조정들을 하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뉴스 보도나 이런 걸 많이 보는 건 다 작년 10월, 11월에 나왔던 2021년 경제 전망 자료에 실려 있는 예. 전망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3,500, 3,800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예. 그때만 해도 3,500, 3,800 전망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었겠죠. 그렇게 많이 오른단 말이야? 이런 예, 얘기 들을 그렇죠. 만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보고서라는 게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 보고서를 쓰면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네. 어떤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가 왔어요. 예. 왔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용을 써도 되겠어? 근데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써야죠. 라고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 그 친구가 한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아예 못 받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항의 전화가 와요? 항의 전화도 항의 전화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관심을 갖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네, 이렇게. 투자자분들의 그 종목 그런, 투자했던 투자자들. 항의도 항의지만 카페에서 또 투자를 같이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서 이제 번호가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있었나 봐요. 휴대폰 번호가. 예, 그런 일까지 겪었던 분들 이야기는 제가 있었던 회사는 아니고 옆에 회사에서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참고로 이제 저도 전화한 적이 있고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관에 있을 때 아. 궁금하잖아요. 왜 이거 왜 이렇게 했니? 낮게 이 친구 받나? 전화가 안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저야 이게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며칠 뒤에 박사님 전화하셨나요?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니? 그랬더니 사실 제가 전화를 아예 요새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저는 속세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라는. 그러면 그 종목은 현재 주가가 10만 원인데 적정가는 8만 원입니다. 파세요 이런 보고서였던 거예요. 보고서가 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꼭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고초를 겪는 걸 보면 예.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이제 물론 흘러간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제 현역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보고서를 쓰지 말고 쉬어라. 안 좋은 것 같으면. 네, 그리고 실적 코멘트만 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저조했어요. 그런 이야기만 하는 종목의 그 목표 주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왜 애널리스트들이 힘드냐면 그렇게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 보고서를 쓰지 않으면 또 뭐 왜 하니 그럼? 뭐 그런 이야기도 자꾸 하니까 쉬게 되죠. 결국 시장에 나와서 저희들 눈에 이렇게 부각되는 보고서들은 좀 낙관적인 전망을 담은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쏟아지는데 예. 상대적으로 지금 좀 안 좋은 기업들이나 어려운 기업들 이야기는 좀 빠지는 경향도 있어서 제가 항상 오늘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저는 개별 종목 보고서는 투자자분들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목표 주가는 믿지 마라. 예,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보고서에 애널리스트가 이 주가가 적정해요라고 말하는 그 적정이라는 걸 다루는 과정, 예. 회계적 지식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RIM이라는 림이라는 모델인데 예. 뭐 이런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뭐 다른 모델들을 변경하는 식으로 보통 보고서들을 많이 목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또는 과거에 수정하기 잡아놓은 목표 주가보다 주가가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 올랐으니까 파세요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욕 먹으니까 그럴 때 다른 이제 논리와 다른 방식을 갖고 와서 갖고 또 오는 경우도 있다. 목표 주가를 만든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읽으시는 게 좋냐면 산업 보고서를 읽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특정 보고서. 회사 얘기가 아니라 그 그렇죠. 산업 그리고 이야기. 애널리스트는요, 그 산업 보고서를 내면 그 산업 보고서 내에서 뒤에 탑픽이라는 걸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장 추천하는 종목은 이거예요라고 산업 분석 보고서 끝부분에 적어놔요. 네. 예. 그게 진짜거든요. 왜 그 회사를 추천하는가? 산업 경쟁 내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산업의 업황이 어떻다라는 게 중요하지. 네. 그 회사의 목표 주가가 지금 10,000원인데 13,000원이냐 15,000원이냐는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괜찮은 주식은 이 종목인데 그러나 그렇죠. 이 종목의 목표 주가는 믿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유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뭐 알겠어요. 이야기는 했는데 이 보고서 다 공짜잖아요, 한국은. 네. 그래서 공짜로 보는 보고서에 안 좋은 이야기 하기가 또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어떤 분이 매도 보고서를 보고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하면 그분에게 그렇군요. 뭔가 따로 예. 보상을 해줘야 이게 보고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런 공짜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보니 예.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도 공짜로 들려드리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중간에 광고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이해하세요. 예, EAR 리서치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 네. 주식시장에 어떤 종목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질문이야 뭐 서로 이제 안 드리는 걸로 합니다만 그래도 올해는 주식 전체가 시장이 오르는 방향인 것 같아. 아니면 내리는 방향인 것 같아. 이 정도는 좀 알면 네. 그 좀 쉬울 텐데 말이죠. 예. 그거를 좀 들여다보고 예측하려면 지표들 중에는 뭘 좀 보면 좋습니까? 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유료 통계인 경우도 많고 또 더 나가서 매일매일 등락이 너무 커서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하시기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서요. 예. 두 가지 지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첫날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매월 1일입니다. 예. 매월 1일 아침 8시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그 전달. 예, 직전 달,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출 통계를 발표하는 나라, 이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난달 수출입 동향을 보는데 수출 증가세가 꾸준하게 플러스가 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그러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조선, 자동차, 철강 뭐 이런 산업이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수출 상위가 다 지난달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사상 최대 규모를 유지한다. 이런 뉴스가 들려올 때가 대체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4월, 5월에 마이너스 20%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플러스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 전망도 아직은 밝다 보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날 밤, 1일 날 밤에 네. 밤 한 10시 정도에는 외신을 이제 또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영어 뉴스보다도 뭐 우리나라 뉴스 봐도 되고요. 그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ISM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의 전경련에다가 일종의 컨설팅 회사를 붙여놓은 것 같은 성격의 기업인데 이 회사가 네. 뭐냐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미국의 400대 기업의 그 구매 담당자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총무부장님 예. 구매 담당하시는 부장님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 생산이 늘었나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 신규 주문이 늘었나요? 지난달보다 이번에 해외로부터 수입이 늘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 사람들 입장에서 몇 퍼센트 늘었냐 이거는 공시의무 위반이니까 못하는데 대충 감으로 답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달보다 이번 달 좋아졌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면 50 이상이 되면 이제 100분율로 따졌을 때 200개 기업 이상이 좋아졌다고 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지표가
매월 1일 날 우리 시간 밤입니다. 2일 날 아침에 알겠죠? 미국 제조업체 체감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수출에 빠를 때는 6개월, 느릴 땐 3달 정도 선행합니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으면 3달이나 6달 후에 우리나라 수출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데이터가 이제 6월 초에 나왔죠. 미국 데이터를 보니까 거기는 60이 넘었어요. 네. 뭔 말이냐? 400대 기업 중에서 거의 과반수 이상, 상당히 많은 3분의 2 정도에 달하는 기업들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좋고 주문도 늘렸고 가격도 인상 중이에요. 예. 라고 답을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수출은 하반기까지는 괜찮은 것 가겠구나, 같다. 괜찮을 것 같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ISM 제조업 지수도 뭐 와르르 무너지고 수출도 와르르 무너졌는데 주가는 와르르 오르잖아요. 예, 근데 그때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보면 예. 3월에 굉장히 급락했는데 네. 이게 4월, 5월부터 급등하더라고요. 아, 느낌이 네. 지난달보다는 괜찮았어요. 예, 계속 아. 그 체감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5, 6월 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임이 오르는 거 보고서 저희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경제 분석가 입장에서는 6월부터는 경제 좋아지겠구나. 좋아지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무서운 게 그 이제 2차 사이클, 3차 사이클 때문에 확진자 수 때문에 네네. 예. 무서워서 주식 사기가 무서워서 그랬지. 아,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괜찮았다. 사람들이 2월에는 좀 무서운 공포에 질려 있었다면 4월, 5월 지나면서부터는 이 질병에 대해서 뭔가 익숙해지고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난 게 예. 우리나라 수출 전망을 개선시킨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출 지표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체 구매 부장들의 느낌을 발표한 그렇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그래서 이것 쭉 한 달에 하루만 좀 경제 데이터 보셔도 너무 심하게 시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보면 전반적으로는 등산 중인지 하산 중인지는 알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등산 중인 것 같습니다. 가끔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30년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는지 아느냐. 그때 이거 사다 놨으면 뭐 서울에 어디에 무슨 아파트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그러니 그냥 이거 좋은 주식 사서 쭉 묻어두는 게 진짜 좋은 투자고 좋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전형적인 후견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전방 주시하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건 사이드미러 보고 운전하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뒷차를 보고서 운전하는 격이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괜찮은 주식 묻어두면 30년 후에 크게 오르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의 한국 경제에서 최고 좋았던 기업들의 순위는 네.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업은 한국전력이었어요. 2등이 포스코였습니다. 아, 그럼 그때는 삼성전자를 고르는 게 이상한 선택이었다는 이상한 겁니까? 선택이 될 수도 있었고 또 그때 외환위기 때는 삼성전자가 그때 이제 액면 분할 전인데 3만 원 밑에 떨어진 적도 있을 정도로 예. 고점이 그때 20만 원 가까이 갔었던 걸 생각하면 거의 한 80% 주가 폭락한 기업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이다라는 게 아니라요. 삼성전자를 그때 잡은 사람은 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지금이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니까 맞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이 회사 사뒀으면 많이 오르는 거지만 그렇죠. 과거 20년 전에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고르냐 그 말이군요. 그런 공포를 느끼는 시절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좋은 삼성전자도 그때 외환위기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네. 증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주들한테 가서 제발 우리 주식을 발행을 더 할 테니까 돈 좀 보태주세요. 라고 했었고 지금 삼성 SDI죠. 그때 이제 삼성전관이라는 핵심 계열사잖아요. 예.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그 전관도 그때 금리 24%의 회사채를 발행한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금리 24%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금리에 회사채 시장, 채권 시장에 나가서 제발 저희 좀 채권 사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저는 그 뒤에 있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주식은 언제가 오르고 언제가 빠질지 모르니까 좋은 회사를 사둡시다라는 게 네. 그거는 동의하는데 문제가 그 좋은 회사라는 건 자기 판단인 거지. 그걸 어떻게 고르냐 한국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당장 시가총액 1위, 2위, 3위, 4위를 고른다.
라고 하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10년 전 시계를 돌리고 20년 전 시계를 돌리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카카오를 20년 전에 골랐겠느냐. 그걸 사놓고 투자하신 분은 능력자지만 음. 지금 돌아와서 시가총액 3위가 된 카카오를 지금 매입하면서 자 이제 20년 장기 투자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 20년 뒤의 투자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우리가 아까 잠깐 광고 나오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매매 주체가 바뀌어요 일단. 그죠? 어떨 때는 기관이 주도하다가 어떨 때는 외국인이 주도하다가 외국인이 바뀌는 거 있고 또 방금 우리 광고 이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수출 잘 될 땐 플러스 50%, 예. 잘 안 될 때는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20%를 가면서 그때는 또 수출 기업들 주가가 죄다 폭락했잖아요. 중간에 광고를 하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리셨나 봅니다. 아니요,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앞 시간, 뒤 시간보다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가 시장에 대해서 방향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지수에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코스피 지수 자체만 따라가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무슨 200 지수, 코스피 200, 예, 뭐 또는 코스피 200 또는 뭐 KRX 뭐 몇백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그 지수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좋고 두 번째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종목 고르고 싶다면 그 각 섹터의 각 산업의 최고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 산업에서 이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이 굉장히 밝아요라고 이야기하고 그 회사 산업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이 회사의 미래가 나쁘진 않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 종목이 있다면 적절하게 너무 한 산업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되는 우량 산업의 주도주들 지금의 우량주들 나눠 담자. 예, 그 정도 나눠 담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그러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거 그냥 담아 놓으면 이거 뭐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그 뒤에 잘 된 적도 없지는 않는데 안 된 적을 너무 전 많이 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을 찾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우니 나눠서 담든가 지수를 따라가든가 그 말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산업 공부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예.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그렇게 널뛰기를 많이 해서 오래 담가두기는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미국 시장이나 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죠. 예, 우리가 더 우리가 더 이유가 심합니다. 있어요. 이제 2008년 딱 한 해를 제외하고 한국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주가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너무 커요. GDP에서 수출을 비롯한 수출입 비중이 100% 넘는 나라죠. 네. 일단 뭐 대외 개방이 많이 된 나라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연예인 같은 나라네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인기 좋을 때는 아주 잘 나가고. 근데 이제 아주 잘 나가던 연예인이 인기를 잃어도 예전에 곡에 영광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것도 없죠. 그런 거에 비해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 배당이 세계 최저 배당 수익률이라는 약하다. 거죠. 네, 그래서 지난해 배당 수익률 발표된 걸 보면 1.4% 정도 나오던데 물론 지금 0.5% 예금금리보다 높으니까 매력적이지만 문제는 이게 20년째 이 수준이라는 거죠. 왜 배당을 안 합니까? 우리나라 두 가지겠죠. 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출이 좋았다 나빴다 너무 격렬하게 움직이니까 그 기업에 돈을 벌어두면 쟁여놔야지 예, 그렇죠. 외환위기 충격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된 64개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 지분율이 한 3% 정도였던 걸로 예. 2019년 통계를 제가 봤는데 3% 정도 자기 지분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을 주면 네. 97%의 다른 주주에게 돈이 가죠. 결국 대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배당을 많이 주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현금은 예. 줄어드는 반면 배당을 받게 되는 분이 또 세금도 우리나라 금융종합과세에서 최고 세율이 46%가 2천만 원 넘는 배당 받으면 예, 그렇죠. 그러면 뭐 배당 받아봐야 절반 정도 세금 내야 되고 그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과합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배당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 이연되는 효과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래 투자를 하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예. 좀 깎아준다든가 뭐 장기 투자자일 경우에는 네. 배당 소득세를 좀 뭐 그런 낮춰주는 게 것들에 있으면 대한 좋은데. 혜택들도 좀 적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랑 또 다른 점이 우리 퇴직연금 이야기 많이 하는 게 퇴직연금은 다른 나라 뭐 미국 같은 경우나 호주는 다 주식이잖아요, 죄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걸 받게 되면 세금을 다 이연시키는데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개인연금, 퇴직연금 다 원금 보장형들이 압도적이니까 네. 700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대부분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식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세 계좌를 이용한 투자들도 또 우리는 많이 안 하니까 뭐 이게 악순환이죠. 그래서 세제도 문제가 좀 있는 면이 있고 배당해봐야 세금으로 많이 나가고 또 대주주가 많이 절세된 가지는 것도 계좌들도 좀 아니고. 활용 안 하시고 이제 물론 예전에 은행 예금 금리 뭐 5% 10% 사이일 때야 그런 전략도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뭐 예전처럼 6% 10% 가겠습니까? 그래서 배당 안 하는 것 때문에 한국 주식이 좀 저렴하거나 싸게 거래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거기다가 투자자들도 또 단기 성향을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장기로 보유해봐야 배당 안 별로 해주니까. 나에게 이익이 없다 생각되는 경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모멘텀, 뭔가 호재를 찾아 투자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에 그 새로 들어온 동학개미라고 부르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주식 보유 기간이 얼마냐면 7일이거든요. 예. 그러니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7일짜리 주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거든요. 뭐 주 사람 다음 주에는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게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변동성도 크고 배당도 안 주면서 주주들은 보니까 명부 보니까 맨날 바뀌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해관계가 주주들에 대한 중시 경영이라든가 주주의 어떤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우리의 상사 회사를 지금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겠죠.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사고 팔고 안 합니까? 하는 나라도 많고요. 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고요. 중국은 한국보다 더 많이 자주 사고 팝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가게 될수록 이제 서서히 이 제도들이 특히 그 회사가 한 100만 원 벌면 네. 60만 원 주주에게 보상한다. 삼성전자만 한국에서는 이게 거의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른 나라는 철칙이 되는 게 그 과정에 이제 M&A도 있었고요. 우리 옛날 뭐 나비스코 M&A 같은 M&A도 있었고 두 번째가 연기금을 비롯한 장기 투자 기관들이 적극적인 그 주주 참여를 해요. ESG라고 우리 하잖아요. 연기금의 요구가 강해진다. 네, 연기금의 요구가 강해지고 특히 호주 같은 나라는 대주주가 다 연기금이에요. 은행 대주주가. 그래서 배당 정책 이런 걸 아예 그냥 연기금이 주도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투자의 흐름, 경험 그리고 제도가 딴 나라랑 좀 다르다 보니 예. 변동성이 큰 건 앞으로도 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됩니다. 시간이 1분쯤 남아 있는데요. 홍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투자하십니까? 갖고 계신 지갑을 열어봐 주십시오. 예, 뭐 자산의 절반 정도는 부동산이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남아 있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모아서 절반 정도는 달러에 투자하는데 지금 달러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미국 리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 증권이라고 불리는 미국 리츠. 예, 그래서 미국 리츠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들 몇 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남는 돈은 모두 미국 국채에 투자돼 있고요. 국내에 투자돼 있는 건 한국 채권이랑 주식에 투자돼 있는데 한국 주식은 별로 안 담고 아예 계세요? 얼마 안 갖고 있고 이제 많이 팔았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좋은 나라지만 네. 항상 위기에 약하니까 위기를 대비한 보험 역할을 해주는 게 달러 자산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니까 한국 기업의 위기라고 보시네요. 앞으로 펼쳐질 몇 달을. 뭐 지금 올해 위기가 온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가면 불안할 수 있다. 이 좋은 경기가 또 언젠가는 사그라들잖아요. 항상 우리 한 2년 좋은 적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겸 분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리츠, 달러, 국채, 주식은 별로 안 갖고 있고 바이오 회사들 몇 개 미국 거. 네. 참고하겠습니다. 광고 들으러 가야 돼요. EAR 리서치의 홍춘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루 두 번 전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경제.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